저희 이제 또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항상 저희 김미영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이분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짓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충성 우리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제가 2004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 네네. 그 탈북하기 6개월 전에 제가 그 대학 졸업을 했고요. 네. 대학은 나름 뭐 중앙대학교예요. 네네. 뭐 한국은 이제 뭐 서울에 있어야 중앙대학교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북한 교육성이 지정을 한 대학교가 중앙대학교가 네,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정한. 네,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가 지정. 그래서 지방에도 중앙대학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 그 중앙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냥 일반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 갭 차이가 좀 큰가요? 그렇죠.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 중앙대학교다. 중앙교육부가 선택한 대학교다라고 네, 하면은 네, 네. 관리나 그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교육부가 다 하는 거고요. 네, 네, 교육청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리를 중앙이 한다라는 명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고 뭐 평양하고 청진이 이게 네, 네. 더 있으니까 거리가 있어서 교수진의 질이나 이런 네. 것도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명분만 있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도교육부가 하게 네, 되나.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행사를 한다, 뭐 어떤 특별 뭐가 있다라고 네. 하면 늘 중앙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먼저 선택권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입학했을 때 그때 중앙대학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중앙대학교는 맞는데 네네네. 좀 더 이제 명분화가 더 잘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보면은 2학년 때 되면 기본적으로 교도 생활이라는 걸 나가는데 그 군사훈련이거든요. 네네. 다른 대학교들은 다 지방에서 뭐 청진이다라고 하면은 청진 지방에 있는 그 교도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나는데 저희는 중앙대학교니까 평양에 올라가서 또 교도훈련을 받는. 그러면 출신 성분이 꽤 좋으셨나 보네요. 예, 뭐 돈도 있고. 네, 아, 그러시구나. 사실 북한 대학교는 돈 있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즘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럼 북한에서 전공하신 게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알기로 공학 쪽 지금 여기서 네. LG전자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런 공학 쪽을 전공하신 거예요? 네, 그때에도 제가 자동화공학부, 아. 응용전자공학과를. 자동화공학부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편제로 했을 때는 뭐 학제로 했을 때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공학부죠. 아, 전기공학부. 네. 네. 예, 그 학과는 이제 네네. 응용전자였는데 네네네. 학부는 전기공학부였고 학과는 네. 이제 전자공학과였는데 네. 그 전자과는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제 북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아. 남한에 있는 삼성이나 네네. LG전자처럼 북한에도 그런 전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2000년도죠. 아, 네네. 그럼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그런 뭐 전기공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아. 저희가 뭐 명색만 응용전자공학과였고 네. 사실 가르치는 그 교과서나 모든 커리큘럼은 사실상 전기공학이 더 많았어요. 그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70년대, 80년대 기술을 계속 이제 네네. 되풀이하면서 배워주는 거고 뭐 최신 기술이다라고 해봐야 그 일본의 조총련에서 보내주는 그 기술 논문 서적 정도? 예, 뭐 그런 것만 이제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뭐 북한에서 중앙대학에 다니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도 다니시는데 특별히 그 탈북을 하시게 된 그런 어떤 이유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명언이 정말 지금 정말 그 가슴에 남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아마 네. 93년도인가? 그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김일성 아직 살아있을 때고 93년도면 굉장히 예. 그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고 고난의 행군 들어가기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93년도니까 고난의 행군은 95년도부터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도 실제 95년도에는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96년도 들어서면서는 뭐 배고픔도 경험하고. 네, 네. 근데 93년도 때는 꽤 그나마도 이제 뭐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네, 아버지가. 네, 네. 지금 내가 보니까 북한 사회가 이제 5년을 못 넘어갈 것 같다. 경기가 이렇게 다 붕괴되고 이제 봐라 북한이 정말 꼬꾸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가 그때 10살 뭐 11살 막 이때니까 사실 그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네,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냥 이제 귀담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귀담아 듣기만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정말 다음 해에 김일성이 죽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이게 사회가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미 그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오던 문제였고 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김일성이 죽은 그 해에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동상에 꽃을 이렇게 헌화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했죠. 네. 거의 뭐 뭐 집단적 광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화해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는 화해 단지가 없거든요. 평양 정도만 있는 거고요. 근데 하루 정도는 꽃을 헌화할 수가 있는데 김일성 장례가 아마 21일 동안 유지가 계속 21일 동안 계속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 7월 8일 날 죽고 7월 9일부터 헌화하기 시작했는데 20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동상에. 근데 꽃이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산에 가서 뭐 여름철이라 산에 가서 꽃을 꺾어다가 드리고 네. 산에는 꽃이 다 뭐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뭘 하냐면은 논밭에 있는 벽꽃, 뭐 콩꽃 이런 꽃들까지 다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작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농작물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논문 어느 분이 있었던데 제가 보니까 그 한국에 와서 본 거예요. 호주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의 제일 큰 이제 재앙 중에 하나가 벌이 사라지는 거가 제일 큰 재앙인데 벌이 사라진다라는 건 사실 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북한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꽃을 다 꺾어버리니까 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3년 동안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우상에 대한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상에 대한 그 경배를 하지 말라. 근데 북한은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벌이 없으니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해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죠.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였을 텐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우상 숭배 쪽으로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냥 그 농업 이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가 이제 네.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것도 분명하지만 너희를 위한 거다. 네, 네. 너희가 살려면 이거 하지 마. 근데 이제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안 듣고 이제 계속 거부를 하는 거고 밀어내는 거고. 그러니 이제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니 네네. 가뭄과 흉년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고. 네. 사람들은 그냥 북한이 기본적으로 뭐 독재 사회니까 뭐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독재 사회는 북한 말고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되게 같은 독재 시스템인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 사실 더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거리를 제가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할 때 거리를 이렇게 뭐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 있어요. 역전 같은 데 보면 이제 꽃제비가 많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죽어나가고. 뭐 시신을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야 하니까. 근데 그 상황이 그 정도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3년 동안 유지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전에는 청진시 인구가 60만이었다. 근데 99년도 이때 인구 통계를 해봤더니 32만 명이었다. 네, 그럼 네.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탈북했을까? 뭐 탈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다 아사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93년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북한 경제가 오래 못 간다. 경제가 이미 기울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가 하신 얘기는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그 북한 사회가 그렇게 감시 시스템이고 뭐 이러하시는데 이런데 아버지는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느냐. 김정일이 더 나쁜 놈인 게 아니라 김일성이 더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이 탈북하신 분들이랑 좀 네.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김일성에 대한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욕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좀 네네네네. 어떤 분들 보면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잘못된 향수 같은 거가 아직 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김일성이 더 나쁘다고 더 나쁜 말씀하시는 놈이다. 거. 네. 그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느냐. 네, 네. 사실 경제 망쳐먹은 건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린 거는 김일성이 한 짓이다. 이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아느냐. 정치범 수용소가 누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북한사에서 김일성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름 불러대면 욕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엄마는 애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 밖에 나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네, 네. 계속 차단을 교육을 시키시고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어떤 유령이다 이렇게 뭔가 영적인 어떤 실체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그때 맥락이 있- 그렇죠. 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네네. 공산주의다라는 거는 사실 유령이다. 너희가 그러면 이거는 공산주의가 왜 유령이냐? 공산주의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공산당 선.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얘기로만 듣는데 제가 네, 이제 네.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산당 선언에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 세계 노동자는 단결하라 뭐 이런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아마 네, 네. 많은 그 한국의 그 주사파들도 읽어봤을 법한 그 공산당 선언인데 네네. 지금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거리와 마을에 네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네. 그런 자들 있는 곳에 웬 유령이 문을 두드린다. 거기서 말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유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문을 두드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투쟁해로 일으킨다. 네. 전 세계의 무산자는 단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를 뭐 다니면서 그 책을 보면 이거 너무 좋은 뭐 이런 저 욱하게 하는 네, 욱하게 하고 뭐 네네네. 어떤 선동과 투쟁과 네네. 뭐 단결해서 정말 뭐 뭔가를 뒤집어 엎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고.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게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사실 그는 어떻게 보면 순수 그냥 단어일 뿐인데 사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가 뭘까? 금수저가 있고 뭐 은수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흑수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흑수저도 있잖아요. 네네네. 흑수저와 금수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보면은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부자는 또 부자대로 대물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부자가 대물림이 되고 가난한 자는 또 왜 대물림이 될까? 결국은 게으른 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르더라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네. 보니까 주변에 뭐 꼭 탈북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게으르면은 자녀가 게을러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공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이거 네. 받아도 돼요? 안 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획득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은 늘 남에게서 받던 거에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서 늘 뭔가를 받아야만 하고 네. 안 주면 왜 나는 공평하게 안 주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더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거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청년들이 그 가치관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는 않을까. 부모가 게을려서 자녀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건데 혹은 뭐 부자여서 많은 걸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채찍질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온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빼앗아 오는 거가 아니라 부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가 제일 그림이 아름다운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이러면 이거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예, 공산화. 예, 그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네. 북한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공산당은 늘 북한의 사회를 건설할 때 그랬잖아요. 공짜로 나눠주고 그게 뭐 토지 개혁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공짜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주니까 너무 좋아. 김일성에게 표를 던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시 다 빼앗아. 그러니까 자기 독재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은 같이 네. 내려오시게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오셨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지금 잘 한국에서 잘 살고 계세요? 네, 잘 계십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그 참 북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특별하신 분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대물림이 이제 충성 씨한테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은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부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어떤 이런 어떤 재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그걸 삼아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주려고 하는, 자꾸 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버님이나 충성님 씨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주면은 받아야죠. 네. 받는데 제가 이제 너는 왜 1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너는 왜 3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줄 아느냐, 뭐 지역에 따라서 이거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으면은 기본적인 그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뭐 한 3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둘러봤더니 나는 30만 원 없어도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웃들이 보일 때는 이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가 그림이 이쁘지 않겠느냐.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데 저 안 받을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서 뭐 좋은 일들에 더 활용을 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네. 북한에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것들을 받으시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어떤 좀 그런 느껴지는 감정이 그런 건 어떠셨어요? 이게 네, 뭐 궁금하네 그런 게. 네. 이제 배급제를 하잖아요, 네, 북한은. 네. 배급을 주고 이제 월급을 주고 하는데 그 배급제가 위험한 게 일단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창출된 것만큼 그렇죠. 이윤이 나온 거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몫을 더 챙겨가느냐, 적게 챙겨가거나 많게 챙겨가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농부만 생각을 해봐도 농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가 창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수확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 안 한 농부에게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없는데 네. 없는데 자꾸 뭐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종잣돈을 까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씨까지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없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핵을 만들어서 이제 남의 등을 치는 거죠. 뭐 그런 가치관을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배급제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가서 비비고 일하고 다른 사람은 열을 일해서 열을 받아오는데 나는 하나를 일하고 열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공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공평은 주는 데에서도 공평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사실 내가 바치는 데 있어서도 공평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이 일했는데 똑같은 성과를 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으면 이 사람은 더 많이 챙겨주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기업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잘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같은 입사 동기들이라 할지라도 엘리트에 대한 대우는 엘리트에 대한 그거가 이제 기업이 하는 이제 인재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챙겨줘야 하는 거고 덜 일한 사람은 덜 주는 거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거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배급제다라는 거가 이렇게 이제 잘못 인식이 되어버리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한다. 나는 그러면 일할 때도 똑같이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앉고 뭐 앉아서 인터넷만 보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성과 가치 창출은 안 하고 받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평등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 받는 것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데서도
평균이 있어야 한다. 그럼 평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네, 네. 참, 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 이제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 안에서 이제 그 살아남는 방법들을 알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자본주의 갖고 있는 장점들, 물론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좀 받는 거에 익숙한 배급제에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배급을 더 원하게 되고 더 이제 그렇죠. 뭔가 그런 받는 거에 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약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청년복지는 네. 돈을 주는 거가 복지가 되는 거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가 복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이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네, 봐요. 네. 그래야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네, 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겉모습만 봐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은 이 사람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거가 갈리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이 청년들은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겉만 뭐 호치라고 잘 뭐 기름 바른 사람들이 입사하면 철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 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기업인이 함부로 잘랐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바뀌려면 사실 청년들에게 기회가 가려면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쉽게 자를 수 있는 문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또 기회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고용 주면은 써보는 거예요. 네. 이 청년 써보고 괜찮네. 1년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그 아버님 이야기랑 탈북 이야기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이번에 좀 교수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좀 더 좀 진지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